최근 AI 업계에서 버티컬 AI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엔스트로픽 같은 거대 AI 모델 회사들이 정말 무섭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쓰는 이 서비스 혹은 내가 투자한 이 회사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불안감이 괜한 게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던 플레이어들이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거대 모델의 업데이트 한 방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결국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모든 버티컬 AI가 사라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어떤 특별한 DNA를 가진 회사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생존의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넘어서요. 어떤 서비스가 단순한 기능으로 전락하고 또 어떤 서비스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살아남을지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위기론에 불을 지핀 건 역시 엔스로픽의 최근 행보였죠. 맞아요. 마치 작정하고 버티컬 AI 사냥에 나선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카오워크라는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공개였습니다. 아, 그거요? 네, 그냥 파일을 올리고 이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서 초안 좀 써줘 라고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버리죠. 이게 그냥 좀 똑똑한 체포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옆자리에 엄청 유능한 신입사원 한 명을 딱 앉혀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순식간에 위협받게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 클로드인 엑셀을 출시한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무서운 행보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를 위해 매달 수십 달러를 내고 별도의 사스 툴을 구독해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엑셀 안에서 클로드에게 몇 마디 시키면 그만이 된 겁니다. 한 회사의 핵심 가치가 거대 플랫폼의 기능 하나로 순식간에 흡수되어 버린 거네요. 정말 아찔한데요? 그리고 법률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아, 맞아요. 리걸테크 쪽도 있었죠. 네, 법률 문서 검토나 관련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플러그인까지 선보였으니까요. 기존 리걸테크 회사들이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가 무색해질 수 있는 순간이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회사는 살아남고 어떤 회사는 사라진다면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라스트 마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현실 세계와 얼마나 깊고 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즉, 라스트 마일의 길이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의 길이.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먼저 대체되기 쉬운 쪽, 그러니까 짧은 라스트 마일을 가진 서비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짧은 라스트 마일은요, AI의 역할이 디지털 결과물 생성에서 딱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의 초안을 써주거나 발표 자료에 쓸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마케팅 이메일 문구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AI가 짠하고 내놓은 결과물을 받아서 그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선에서 끝나는 서비스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AI의 일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죠. 그렇죠. 이런 기능들은 챗 GPT나 클라우드 같은 거대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너무나 쉽게 내장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기 딱 좋은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모델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따먹기 쉬운 과일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긴 라스트 마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복붙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긴 라스트 마일은 AI가 만든 결과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책임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회계 AI를 한번 생각해보죠. 짧은 라스트 마일 회계 AI는 그냥 재무 데이터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데서 끝납니다. 네. 사용자는 그 보고서를 보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죠. 아, 번거롭네요. 하지만 긴 라스트 마일 회계 AI는 보고서 생성을 넘어서 국세청 시스템의 API로 직접 접속해서 세금 신고를 제출까지 해버립니다. 와. 그리고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책임까지 회사가 지는 거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하나는 그냥 똑똑한 계산기고 다른 하나는 거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약회사가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I가 후보 물질 리스트를 주는 데서 끝나면 짧은 라스트 마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 후보 물질에 대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서 식약처의 규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뒤에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보완 요청까지 관리해 준다면? 그게 바로 긴 라스트 마일이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규제와 법적 책임이 얽힌 결과와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보니까 버티컬 AI 회사들의 역할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회사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머무르고 어떤 회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확히 세 단계로 포지셔닝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구, 툴, 플랫폼, 그리고 최종 진화 형태인 결과 책임자, 프린시플입니다. 그럼 첫 단계인 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아까 말한 짧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도구는 전문가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독소 조항을 찾아주거나 의사가 의료 영상을 판독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을 표시해주는 식이죠. 하지만 최종 책임은 100% 사용자, 즉 변호사나 의사가 집니다. AI 회사는 우리 서비스는 첨고용일 뿐이라는 면책 조항주에 숨을 수 있죠. 거대 모델 회사들이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인 플랫폼은 도구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형태겠군요. 네, 플랫폼 단계에서는 AI가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 흐름,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케스트레이션이요? 예를 들어 신규 직원 온보딩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AI가 있다면 계약서 발송, IT 장비 신청, 교육 자료 전달 같은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해주고 담당자는 중간중간 확인하고 승인 버튼만 누르는 식이죠. 그래도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이 지는 거고요. 그렇죠. 도구보다는 방어력이 높지만 여전히 최종 책임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진다는 결과 책임자, 프린시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책임자 모델은 AI 회사가 서비스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법적, 재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는 단계입니다. 아까 그 세금 신고 AI처럼요. 맞습니다. 우리 서비스로 신고했는데 문제 생기면 가산세는 우리가 물어드립니다. 라고 보증하는 경우죠. 또는 우리 AI를 통해 제출하는 환경 규제 보고서는 반드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약속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편리하다는 세무 AI 툴을 썼는데 아주 미묘한 규정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나중에 가산세를 엄청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쿠. 그래서 그 AI 회사에 항의했더니 약관에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문구 하나 보여주고 끝이었답니다. 그분이 그 뒤로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는 AI는 그냥 비싼 장난감일 뿐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말씀하신 결과 책임자의 가치가 확 와닿네요. 정말 완벽한 사례네요. 고객은 그저 편리한 기능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결과와 확실성에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거대 모델 회사들이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 책임자가 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 아닌가요? 법적 책임을 다 져야 하고
규제가 갑자기 바뀌면 사업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아, 리스크가 곧 해자다. 네. 규제기관과 수년간 소통하며 쌓은 신뢰관계, 수만 건의 예외 케이스를 처리하며 축적된 운영 노하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단기간에 복제할 수도 없는 자산이죠. 그렇겠네요.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끌어안고 그걸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그럼 이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버티컬 AI 서비스를 볼 때 이건 진짜다 혹은 이건 위험하다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서비스의 생존 가능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이겠군요.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돈을 물어내고 법정에 서야 하는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 liability의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결과의 주체인가? 결과의 주체요? 네. 즉,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고객이 AI가 만든 초안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수정하고 제출한다면 주체는 고객입니다. 아, 하지만 서비스 제공사의 이름으로 세금 보고서가 제출되고 규제기관의 보고서가 올라간다면 주체는 바로 그 AI 회사가 되는 거죠. 책임의 소재와 결과의 주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관점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바로 누가 관계를 가지는가입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기관이나 감사기관 같은 외부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아, 누구를 진짜 담당자로 보느냐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자료 해명하세요 라고 하나요? 아니면 서비스 제공사인 우리 회사에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소명 절차를 밟나요? 그게 그 회사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정리해보죠. 결과의 주체, 책임의 소재,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우리 회사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만 긴 라스트 마일을 확보한 진짜 버티컬 AI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거대 모델 회사가 아무리 비슷한 기능을 출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의 차이는 당연히 돈을 버는 방식, 즉 수익 모델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네요. 단순 도구는 기능 사용료를 받을 텐데 결과 책임자는 뭐의 가격을 매겨야 할지. 당연히 달라지죠. 도구들은 대부분 API 호출 횟수나 구독자 수에 따라 요금을 매깁니다. 전형적인 사스 모델이죠. 하지만 이런 모델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에 내몰립니다. 그렇죠. 더 싸고 좋은 게 나오면 바로 옮겨가니까요. 맞습니다. 수익성이 계속 깎여나가는 구조죠. 반면 결과 책임자는 다른 가치를 팔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확실성 같은 거요. 아, 확실성. 결과 책임자는 기능이 아니라 결과와 보증의 가격을 매깁니다. 이건 마치 보험 상품과 같아요. 보험 상품이요? 네, 고객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쓰면 복잡한 규제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특정 업무가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 여기에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신뢰관계가 쌓이면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도 정말 어렵겠네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책임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와 운영 노하우, 규제 대응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리처럼 쌓여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와, 이것이 바로 버티컬 AI가 추구해야 할 진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버티컬 AI가 끝났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버티컬 AI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의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단순 기능을 제공하는 툴 형태의 얕은 버티컬은 앞으로 거대 모델 회사에 빠르게 흡수되거나 기본 기능이 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남더라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극심한 가격 경쟁 속에서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깊은 버티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시장이 될 겁니다. 거대 모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영역에서요? 맞습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서 결과와 책임을 보장하는 깊은 버티컬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하고 있는 그 AI는 단순히 편리한 답변을 파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인가요? 그 답에 버티컬 AI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